고하면 고하답게 찌그러져 있어. 20년 전 잃어버린 내 딸. 왜 여기서 따귀를 맡고 있니? 내 딸 때린 손 오늘 내가 잘라주마. 2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 풍기던 청소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태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득한 날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 아침이 그랬습니다.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태산그룹 본사 빌딩.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지만 제게 이곳은 20년째 매일 아침 죽음과 같은 고요를 닦아내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반.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어김없이 낡은 청소복을 걸치고 화장실 구석에 무릎을 꿇습니다. 락스 냄새. 그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는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코끝을 찌르고 폐부 깊숙이 박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옥죄어오는 그 냄새는 마치 제 인생에 찌든 때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찬물에 젖은 걸레를 짤 때마다 손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지문은 이미 닳아 없어졌고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습니다.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20년 전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그 부드럽던 손등 위로 이제는 검버섯이 피어 있고 마디는 울퉁불퉁하게 붉어져 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비루하고 굽은 등을 가진 노파가 사실은 이 거대한 빌딩의 뿌리를 만든 지분 25%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저를 옥분 씨 혹은 이름조차 없이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비루한 청소복 속에 태산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최대 주주, 명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저만이 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타일 바닥을 기어다니며 변기 밑바닥의 오물을 닦아내던 중이었죠. 락스물에 절은 걸레가 타일 위를 스치며 내는 찌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하던 화장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서늘한 구두 굽소리. 또각.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독종이라 불리는 배지연 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풍기는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매캐한 락스 냄새를 뚫고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인위적이고 독한 향기는 언제나 권위와 오만을 상징했죠. 야, 이지수.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장실 거울에 반사되어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칸막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0년간 배운 생존 본능이었죠. 숨을 죽인 채 칸막이 틈 사이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배 팀장의 표독스러운 얼굴 앞에 한 신입사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지수. 이름표에 적힌 그 이름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는 그 아이의 가냘픈 손등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서류 뭉치를 쥔 마디마디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팀장님. 그게 아니라 수치를 다시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녀리고 여린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심장 언저리를 건드리는 낯익은 음성이었죠. 20년 전 제가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그 어린 울음소리의 잔상이 저 목소리에 묻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확인?
내 주제에 무슨 확인이야.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배운 게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니? 아니면 근본이 없어서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배 팀장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언어라기보다 오물에 가까웠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이 타일 줄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는데 왜일까요?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생판 남인 저 아이의 눈물이 왜 제 심장을 이토록 시리게 만드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운명이 이 화장실 바닥에서 다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 팀장은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화장품, 필기구, 그리고 낡은 지갑이 바닥에 뒹굴었죠. 그 중에서 배 팀장의 시선을 끈 건 지수의 목에 걸린 무언가였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촌스럽게 이런 싸구려 은조각은 왜 걸고 다녀? 고아 티 내고 싶어서 안 달랐니? 배 팀장이 지수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수가 저항하기도 전에 낡은 체인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쟁그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진 물체. 그것은 보잘것없는 반쪽짜리 꽃무늬 은목걸이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하얗게 전멸하며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일 밤낮을 굶어가며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던 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던 그 비참한 새벽. 제가 제 심장을 반으로 갈라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제 인생의 단 하나뿐이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아, 안 돼요. 팀장님, 그거 돌려주세요.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지수가 바닥에 엎드려 목걸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배 팀장은 비웃으며 구두발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스틸레토 힐이 지수의 하얀 손등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소중해? 이런 쓰레기가? 내가 오늘 내 그 하찮은 근본을 밟아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배 팀장의 뾰족한 구두 굽이 지수의 손등을 그대로 찍어 눌렀습니다. 아, 비명. 화장실 타일 바닥을 타고 흐르는 그 비명 소리가 제 이성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지수의 하얀 손등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진 은목걸이를 적셨습니다. 20년 전 내 눈물로 적셨던 그 목걸이가 이제는 내 딸의 피로 적셔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앗아간 강 회장과 그 무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청소복을 입고 변기 오물을 닦으며 짐승처럼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걸레에서 뚝뚝 떨어지는 구정물이 제 발등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락스물에 젖은 고무장갑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장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묵직한 소리를 냈죠. 팀장님, 제 목소리가 화장실 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비굴하게 사투리를 섞어가며 내뱉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태상그룹의 진짜 주인 김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배 팀장이 귀신이라도 본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지수 역시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뭐야? 아주머니? 미쳤어?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을? 저는 배 팀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화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등을 짓누르고 있는 배 팀장의 구두 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발 치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짓밟고 있는 건 그 아이의 손등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니까.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은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피가 묻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내 새끼, 내 딸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먼지 구덩이에서 변기나 닦고 있었다니. 지수야.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수의 피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배 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엔 이제 더 이상 청소부의 비굴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내 자식을 건드린 자를 찢어 죽이겠다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배지연 팀장,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 이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댄 대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배 팀장은 뒷걸음질 치다 화장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웃으며 제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다. 지금 즉시 전략기획실 주주총회를 소집해. 그리고 배지연 팀장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화장실로 보안 요원들 보내. 내 딸의 피를 흘리게 한 데가 제대로 치러줘야겠으니까.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왕이 귀환할 시간이었죠. 지수의 손을 꼭 쥔 채 저는 얼어붙은 배 팀장을 지나쳐 화장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마다 20년 전 그날의 빗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돌아섰던 그 비참했던 밤의 기억 말입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나서는 복도.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20년 전의 진흙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잡은 지수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뺨을 맞아 붉게 부어오른 얼굴보다 공포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고 있는 그 작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죠. 이 아이의 손을 잡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를 다시 내 품에 안기 위해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시체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하죠.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제 배 아파 낳은 새끼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두고 돌아설 수 있느냐고요. 네, 저도 압니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애미가 짐승이 되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는 20년 전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1996년의 겨울이었을 겁니다. 당시 저는 지금의 태상그룹, 그 뿌리가 된 옥분건설의 대표였습니다. 남편이었던 강태준, 지금 태산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인간과 함께 일궈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미는 손이, 그 남자가 들려주는 사랑이라는 말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욕망이라는 건 사랑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기더군요. 강태준은 제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 수술실로 향하던 그날, 그는 저를 병실이 아닌 지하 취조실로 보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진통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을 괴물을 키웠구나.
아이를 낳고 사흘도 채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밖에는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젖도 채 돌지 않은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강태준이 보낸 사내들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이마저 제게서 빼앗아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빗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빗물은 제 눈을 가리고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몸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배가 고픈지 아니면 애미의 떨림을 느꼈는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죠. 저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골목 어귀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제발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지혜롭고 빼어난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소중한 이름을 불러줄 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건 웅장한 대문이 있는 어느 부잣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겨 죽이느냐 아니면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맡겨 생명이라도 이어가게 하느냐.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 걸려있던 은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우리 집안의 유일한 갑오였던 그 꽃무늬 목걸이. 저는 그 목걸이를 반으로 뚝 꺾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단면이 제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쪽을 아이의 작은 베네저고리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수야,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엄마가 나머지 반쪽을 맞춰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사람한 다오. 아이를 대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던 그 순간, 제 심장도 그 대문 앞에 함께 버려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졌습니다. 멀어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등 뒤에서 칼날처럼 꽂히는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잡히면 아이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나중에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일념 하나로 저는 빗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옥분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샀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태상그룹의 가장 낮은 곳, 화장실 청소부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왜냐고요? 강태준,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빌딩의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저는 그가 버린 종이 한 장,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를 주워 모았습니다. 낮에는 쓰레기를 뒤지고 밤에는 그 비리 장부들을 정리하며 20년을 버텼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손가락이 굽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방에서 강태준이 호의호식하며 웃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은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조차 모른 채 저는 락스 냄새를 맡으며 20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화장실 바닥에서 20년 전 제가 제 손으로 꺾어버린 그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은조각이 제 딸의 목에서 눈물처럼 반짝이고 있더군요. 배 팀장의 구두굽이 그 목걸이를 짓밟으려던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울던 어린 지수가 이제는 다 커서 어른이 된 모습으로 제 앞에서 다시 울고 있는 것을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새끼가 바로 제 옆에서 팀장이라는 인간에게 따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애미가 청소부라서
애미가 근본이 없어서 자식을 버린 죄로 우리 지수가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의 손등에 맺힌 핏방울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선 20년간 참아온 피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눈물이 아니라 불길이었습니다. 강태준과 태상그룹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증오의 불길 말입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에 이끌려 걷고 있었죠. 지수야, 놀라지 마라. 이 엄마가 20년 동안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던 건 오늘 너를 위해 당당히 허리를 펴기 위해서였단다. 우리는 전략기획실의 거대한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청소부인 저는 감히 발도 들이지 못할 곳.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품 안에서 20년간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나머지 반쪽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태산의 가짜 주인들이 벌벌 떨며 제 발밑에 무릎을 꿇을 시간이 말이죠. 저는 지수를 돌아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턴 이 엄마가 너의 법이고 너의 방패다. 복도 끝에서 배 팀장이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보안 요원들이 오늘 누구의 명령을 받게 될지를 말입니다.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잡힌 지수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마디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20년 전 그 지독했던 빗속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이 지금 다시 제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아이의 맥박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어린 짐승의 심장 소리 같았죠. 그 진동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다시 잡기 위해 저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제 화려했던 인생도 모두 버리고 시체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팀장님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아주머니까지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저에 대한 의구심과 눈앞의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지수는 제 청소복 소매를 꽉 쥔 채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의 온기가 제 20년치의 한서린 체온이 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어 그 공포를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나를 보렴. 잠시만 멈춰서 이 엄마. 아니, 나를 똑바로 봐라. 제 목소리에 지수가 멈칫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지수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낡은 청소복을 입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편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낡은 수건을 건네며 상냥하게 인사하던 그 청소부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제 눈은 제 자식을 건드린 자를 단숨에 찢어 죽일 수 있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을 겁니다. 아주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소리도 눈빛도 꼭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수야, 너는 나를 청소부 김씨로 알고 있겠지만 나는 오늘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란다. 너를 때린 그 손이, 너를 고아라고 모욕한 그 입술이 다시는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 모든 것을 걸고 끝장을 낼 거야.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지수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힘과 형언할 수 없는 신뢰 때문이었을까요? 지수는 떨리는 숨을 몰아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걸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 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신경질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또각, 또각, 또각.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내리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배지연 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3명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회장실 전용 무전기를 훔쳐서 장난질이야? 아주머니,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감옥 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지? 배 팀장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지수의 팔을 억세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를 제 등 뒤로 더 깊숙이 숨기며 그녀의 손을 단칼에 쳐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내 딸. 아니, 이 아이에게 다시는 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부러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내 딸? 하하. 들었어? 방금 이 할망구가 지보고지 엄마래. 어머, 지수씨. 고아라더니 저런 청소부 아줌마가 친엄마였어? 끼리끼리 논다더니 수준 참 알만하다. 화장실 닦는 엄마의 뺨 맞는 딸이라니. 정말 눈물 나는 모녀 상봉이네. 배 팀장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픽픽 비웃음을 터뜨렸죠. 지수는 제 등 뒤에서 제 청소복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옷감을 타고 제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자신 때문에 제가 겪는 모욕에 대한 미안함. 제 딸이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 처음 겪는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라니 제 가슴 속에선 뜨거운 마그마 같은 포효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배지연 팀장, 당신 그 가벼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입술이 나불대는 1초마다 당신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시간이 1년씩 늘어날 거니까. 내 자비는 이미 화장실 바닥에 다 버리고 왔거든. 제 차가운 일침에 배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뭐해? 저 미친 할망구 당장 끌어내. 그리고 이지수도 공범으로 같이 경찰에 넘겨. 회사 기물 파손에 무단 침입, 업무 방해에 절도까지 싹 다 걸어서 그 비루한 인생 아주 작사를 내버리라고. 당장.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육중한 그림자가 저와 지수를 집어삼킬 듯 덮치는 순간 지수가 제 옷자락을 더 꽉 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까지 다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고 빌게요.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요. 제발 저 때문에 다치지 마세요. 지수의 그 연약하고 착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혼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으면 이런 수모 앞에서도
항복을 먼저 배운 것일까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나약한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식을 건드린 저 사악한 무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품 안에서 청소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다. 지금 전략기획실 복도 3구역. 보안요원 3명. 지금 당장 이름 확인해서 해고 처리해. 그리고 배지연 팀장. 이 여자도 오늘부로 우리 태산에서 영원히 지워버려. 2번 다시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태산그룹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배 팀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배를 잡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동네 노인정 할아버지한테 해고해달라고 떼쓰는 거니? 아,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저 여자 입부터 틀어막아.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그들의 가슴팍에 달린 무전기가 동시에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부다. 지금 3구역에 있는 요원들 동작 그만. 해당 인원 전원 직위 해제다. 즉시 장비 반납하고 본부로 복귀해. 다시 말한다. 지금 즉시 손 떼고 복귀하라. 복도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던 보안 요원의 손이 허공에서 화석처럼 멈췄습니다. 배 팀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오만했던 안색이 서서히 잿빛을 넘어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달콤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본부 제정신이야? 내가 배 팀장이라고. 배지연 팀장이 시킨 거란 말이야. 배 팀장이 자신의 무전기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 팀장님, 아니 배지연 씨, 귀하는 방금 회장님의 직권으로 영구 해고되셨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시죠. 아니면 보안팀에서 강제로 집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배 팀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허름한 청소복 끝단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제 눈동자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깊이 숨기고 있던 그 서늘하고 고귀한 눈빛. 그 눈빛과 마주친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청소부 아주머니가 왜 회장님 권한을.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그녀를 비웃으며 지수의 손을 다시 고쳐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등 옆을 제 낡은 운동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지수의 손을 짓눌렀던 그녀의 구두굽보다 더 묵직한 압박감으로 그녀의 영혼을 짓밟으면서 말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저분들이 해고된 거예요? 저분이 정말 팀장님을 해고한 거예요? 지수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식을 제 품 안으로 온전히 끌어당겼습니다. 지수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다. 이제 저 문을 열면 내가 알던 비참한 세상은 완전히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앉아야 할 진짜 주인으로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란다. 저희는 전략기획실의 웅장한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의 웅성거림과 긴장된 분위기가 새어나왔죠. 저는 마지막으로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까보다 조금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자, 가자. 태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내 딸이 어떤 아이인지 저 오만한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명의 임원진과 현 회장인 강태준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이름 없는 노파와 울먹이는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은 신입사원의 등장이 그들에게 어떤 파멸의 폭풍을 몰고 올지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제 폐부로 들어온 공기는 차갑다 못해 비릿했습니다. 수조원의 자본이 오가고 누군가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의 오만이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 20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의 냄새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한 손에는 대걸레 대신 울먹이는 신입사원의 손을 잡은 노파의 등장.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 사이로 제 낡은 운동화가 카펫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둔탁하게 울려 퍼졌죠. 뭐야? 청소부 아주머니가 여기 왜 들어와? 보안팀, 당장 안 끌어내고 뭐 하는 거야? 회의장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저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길을 열어주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임원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쥔 채 회의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날 때마다 코를 찌푸리며 의자를 뒤로 빼는 임원들. 그들의 천박한 눈빛 하나하나를 저는 제 망막에 새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 자식을 고아라고 비웃고 근본 없다며 짓밟았던 자들이니까요. 마침내 저는 회의장 상석 강태준 회장의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20년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제 딸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저 인간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말입니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너, 김옥분? 내가 왜? 죽은 줄 알았는데. 강태준의 갈라진 목소리가 회의장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김옥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오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산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이자 2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던 여왕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오랜만이네, 강태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군. 제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회의장 구석구석을 때렸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 입고 피 묻은 지수의 손등이 강태준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아라. 내가 오늘 이 화장실에서 짓밟으려 했던 신입사원. 내가 근본 없다고 비웃으며 뺨을 때리게 놔둔 이 아이가 누구인지. 내 놈이 모를 리 없겠지. 저는 품 안에서 피 묻은 반쪽짜리 은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회의 탁자를 때리고 강태준의 코앞까지 굴러갔습니다. 그 은목걸이를 본 강태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이를 버리며 목에 걸어주었던 그 증표. 강태준이 그날 밤 빗속에서 놓쳐버렸던 그 비극의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왜 저의 목에 내 놈이 욕망 때문에 버렸던 내 딸이다. 내가 2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이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할 때 내 딸은
고아원을 전전하며 내 놈의 발밑에서 따귀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다. 제 목소리는 이제 나직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락스 냄새를 맡으며 변기를 닦던 애미의 짐승 같은 포효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놈이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 딸의 인생을 이렇게 유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지수는 제 곁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주주명부를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회의장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한다. 나 김옥부는 태상그룹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현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 당신의 해임안을 이 자리에서 상정하겠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강태준은 부르르 떨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김옥분, 내가 무슨 근거로. 이미 20년 전 서류는 다 폐기됐어. 서류? 내가 없앴다고 믿는 그 서류들. 내가 매일 아침 내 집무실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았다. 내가 비서와 나누던 밀담, 내가 조작한 장부들. 청소부인 내 귀가 이 건물의 모든 비밀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나 보지. 저는 무전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비서실 입구 봉쇄해. 그리고 감사팀 투입해서 배지연 팀장과 강태준 회장의 개인 금고 확보해. 단 하나도 놓치지 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며 조금 전 주저앉아 울고 있던 배지연 팀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였죠.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 할망구가. 아니, 저 아줌마가 미쳤나 봐요. 저를 해고하라고. 배지연은 강태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은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배 팀장, 아까 이 목걸이를 싸구려라고 했나? 고아 티 낸다고 했지? 저는 배지연의 턱을 잡아 강제로 지수를 보게 했습니다. 잘 봐라. 내가 오늘 따귀를 때리고 무시했던 이 아이가 앞으로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짓밟은 이 목걸이는 내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사지 못할 내 딸의 영혼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내 딸이 화장실에서 울며 빌 때는 한 번이라도 들어줬나? 내 짐은 이미 화장실 변기 옆에 다 버려뒀으니 가서 주워가라.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배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보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애미가 청소복을 입고 견뎌온 20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강태준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임원들은 어느새 제 눈치를 보며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죠. 20년 전 저를 배신했던 자들, 방금까지 지수를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제 발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의 명패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태산의 왕관은 이제 주인을 찾아갈 것이다. 강태준, 내 놈은 이제 법의 심판대로 가라.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치고 강태준의 팔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지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제 청소복 가슴팍을 적셨지만 이번에는 락스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20년의 침묵, 20년의 피눈물, 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제 딸 지수가 빼앗긴 20년을 되찾아주기 위한 여왕의 진짜 통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주주총회장은 기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배지연이 바닥을 기며 울부짖던 그 아수라장이 정리된 후 저는 비로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의 서늘한 감촉이 제 등을 타고 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화장실 변기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태산그룹의 수뇌부라 불리는 전무와 상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일렬로 서서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아니, 김옥분 대주주님, 저희는 강 회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무라는 인간이 땀을 닦으며 비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쫓겨날 때 제 면전에 대고 침을 뱉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사내들이 이제는 청소복을 입은 제 눈치나 살피며 사들사들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대걸레 자루만 쥐어왔던 제 손에 이제는 사람의 목숨줄을 끊고 있는 펜 한 자루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무님, 아까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지수 씨더러 근본 없는 것들끼리 어울린다고 하셨죠? 제 귀가 청소부 귀라 그런지 벽 너머에서 하시는 말씀을 참 잘 듣거든요. 제 낮은 목소리에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릎은 집에서나 꿇으세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지 참회하는 곳이 아니니까. 비서실장, 여기 서 있는 임원들 전원 대기발령 내고 감사팀에 넘겨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친인척 비리까지 싹 다 털어버려. 24시간 안에 깨끗한 놈만 남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차에 실어보내도록. 제 한마디에 임원진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변기를 닦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겉만 닦아서는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 속까지 락스를 붓고 박박 긁어내야 비로소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란스러운 임원들이 끌려나간 뒤 집무실에는 저와 지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회장실 구석에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주총회장에서 흘렸던 눈물은 말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충격과 거대한 혼란이 서려 있었죠. 지수야, 이리 좀 와보렴. 제 목소리가 조금 전 임원들에게 내뱉던 서슬 펄언 어조에서 다시 예전의 다정한 아주머니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엄마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단숨에 집어삼킨 최대주주라니. 그 간극을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주머니가 저희 친어머니 맞으세요? 아까 그 은목걸이, 그게 정말 증거인가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제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나머지 반쪽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는 홀린 듯 다가와
자신의 목에 걸린 반쪽과 제 것을 대조했습니다. 딸깍.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러진 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의 꽃을 이루는 순간 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옥죄어오는 가난 속에서도 고아라는 멸시 속에서도 참아 놓지 못했던 그 낡은 은조각이 드디어 제 짝을 찾은 것이죠. 미안하다, 지수야. 애미가 못나서 너를 20년이나 그 지옥 속에 두었구나. 너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정체를 밝히면 내가 더 위험해질까봐 참아야 했다. 그게 이 엄마에겐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어. 저는 지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빗물에 젖어 있던 갓난아기의 살결 냄새 대신 이제는 락스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인 성숙한 딸아이의 향기가 났습니다. 지수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상그룹은 여전히 강태준의 잔당들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전쟁터였으니까요. 저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수야, 너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전략기획실 본부장으로 부임할 거다.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놈들, 실력이 없다고 비웃는 놈들, 다 있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다. 내 옆엔 이 엄마가 있고 내 뒤엔 태산의 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 아직 신입사원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서워요, 엄마. 엄마라는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저는 더욱 엄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지수는 보호받는 고아가 아니라 태산을 짊어질 후계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무서우면 배워야지. 내가 청소복을 입고 20년 동안 모은 이 장부들, 이 파일들. 이게 내 교과서다. 강태준이 어떻게 회사를 망쳤는지,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너는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내일부터는 신입사원 이지수가 아니라 태산의 젊은 사자로 살아야 해. 그날 밤부터 저와 지수의 전쟁 같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회장실 옆 비밀 서재를 내주었습니다. 그곳엔 제가 20년 동안 매일 밤 잠을 아껴가며 정리한 태상그룹의 모든 치부와 인맥 지도가 가득했죠. 이 사람은 겉으론 웃지만 뒤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놈이다. 이 전무는 강태준의 사촌이고 이 팀장은 아부만 떨 줄 아는 껍데기야. 지수야, 사람을 믿지 마라. 오직 수치와 기록만 믿어. 제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지수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제가 모은 방대한 자료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본부장 직함을 달고 회의실에서 노회한 임원들과 기싸움을 벌였고 밤에는 제 앞에서 경영학 서적과 비리 장부들을 씨름했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수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애미가 준 숙제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운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지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지수의 손등엔 아직도 배지연의 구두 굽에 찍혔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흉터를 잊지 마라. 이 흉터는 내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새겨진 훈장이다. 태산의 여왕이 되기 위해선 피 냄새에도 익숙해져야 해. 잠결에 제 손을 잡는 지수의 손길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준의 잔당들이 지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들은 지수가 입양아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뜨려 도덕적 흠집을 내려고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청소부의 발톱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날카롭다는 것을요. 저는 이미 그들의 목줄을 쥘 증거들을 비서실에 전달했습니다. 내 딸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누구라고? 좋아. 내일 아침 9시 태산의 모든 전산망에 그들의 화려한 사생활과 횡령 내역을 띄워버려. 2번 다시 이 업계에서 숨쉬지 못하게. 제 눈엔 다시 서늘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지수를 강하게 키우는 것과 동시에 지수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돌뿌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모성애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수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제 표정은 다시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일어났니? 자, 다음 장을 보자. 이제는 우리가 빼앗긴 태산의 계열사들을 다시 불러올 시간이다. 집무실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더러운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맨발로 도망치던 김옥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태산이라는 거대한 숲을 피로 물들일 준비가 된 짐승 같은 애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한 곳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바닥은 제가 20년 동안 닦아온 화장실의 오물보다 더 역겨운 법이죠. 강태준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충복들을 움직여 마지막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진실의 왜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와 경제지 메인 화면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산그룹 최대 주주 20년 경력의 청소부 아주머니, 경영권 탈환 뒤엔 입양아 신입사원 딸, 출신 불분명한 모녀의 태산 장악, 투자자들 불안감 고조, 주가 폭락 사태, 비열한 공작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청소부로 지냈다는 사실을 비정상적인 은둔으로 몰아세우고 지수가 입양아라는 점을 이용해 모녀관계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죠. 사무실 밖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로비는 해명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해요. 저 때문에 태산의 주가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지수가 울먹이며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 PC 안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죠. 지수의 눈동자는 다시 20년 전 그 겁먹은 어린아이의 것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꽉 잡았습니다. 제 눈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똑똑히 들어라. 저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니? 무섭기 때문이야. 내 실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진실과 내 지분이 무섭기 때문이야. 사자는 개들이 짖는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 개들이 짖는 건 그저 매가 무섭기 때문이지.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 라이브 방송 전송망 확보하고 태산의 모든 계열사 사내 방송도 연결해. 숨지 않겠다. 정면으로 짓밟아 줄 테니까. 기자회견 30분 전. 저는 집무실 안쪽 비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았던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락스 냄새가 밴 청소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굽었던 등 근육이 팽팽하게 펴지며 20년의 굴레를 벗어 던졌죠. 대신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남색 실크 정장을 입었습니다. 목에는 지수가 가진 것과 똑같은
아니, 이제는 하나가 된 보랏빛 자수정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청소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호령하던 그 서슬 퍼런 김옥분 회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질문을 쏟아냈죠. 김옥분 씨, 정말 20년 동안 이 건물 화장실에서 청소부로 일한 게 맞습니까? 이지수 본부장과는 정말 친모녀 관계입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있나요? 강태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전에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소란스럽던 로비가 제 손짓 한 번에 기적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상그룹의 진짜 주인 김옥분입니다. 제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제 목소리는 낮지만 웅장하게 로비 벽을 울렸죠. 질문에 답해드리죠. 맞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건물 1층부터 33층까지 여러분이 내뱉은 침과 오물을 닦아온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의 문서들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강태준 회장이 지난 10년간 언론사에 뿌린 뇌물 리스트입니다. 방금 저를 비방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이름이 여기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더군요. 20년 전 저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쫓아냈던 조작된 수사 기록.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은 경악의 반응으로 도배되었죠. 그리고 내 딸 지수. 저는 곁에 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엔 이제 눈물 대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제가 자식을 버린 죄 많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제 도움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이 회사에 수석 입사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아들이 마약과 도박으로 회사 돈을 탕진할 때 제 딸은 현장을 누비며 태산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누가 진짜 태산의 주인 자격이 있는지 주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자 진실로 맺어진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태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김옥분의 20년은 청소가 아니라 썩어빠진 태산을 도려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회견장은 삽시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오만하게 질문을 던지던 기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주주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세탁이 아니라 신분 회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에 숨어있던 강태준의 잔당들이 체포되는 장면이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해외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의 사생활 비리가 담긴 영상들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방금 엄마가 너무 멋있어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언젠간 엄마처럼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강하단다. 뺨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목걸이를 지켜냈던 그날, 너는 이미 태산의 주인이 될 자격을 증명했어.
애미는 그저 내가 걷는 길에 쌓인 먼지를 털어준 것뿐이란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이 감옥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둔 끔찍한 덫이 지수를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다시 차가운 회장의 가면을 썼습니다.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여왕의 통치는 이제야 비로소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세례를 받으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그건 고양이가 방심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들의 발밑에서 먼지를 닦으며 그들이 어떤 비열한 구멍으로 빠져나갈지 이미 모든 통로를 차단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강태준은 구속 직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설 보안업체와 손을 잡고 제 딸 지수를 납치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를 인질로 잡아 저를 협박하고 경영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하던 지하 주차장. 검은 승합차 세대가 지수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지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만들 하시지. 내 딸 몸에 손끝 하나라도 닿는 순간 너희는 오늘 이 건물 밖으로 살아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 지하 주차장의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주차장의 모든 출입구가 셔터와 함께 봉쇄되었고 숨어있던 제 보안 요원 수십 명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공들여 포섭한 이들이 바로 이 건물의 신경망인 보안팀이었거든요. 사태는 단 5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지수를 안전하게 회장실로 피신시킨 뒤 저는 주차장 한복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강태준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현장을 지휘하던 그의 비서실장과 배지연 팀장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지연.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고도 강태준의 비자금 일부를 챙겨 도망가려다 이 납치 극에 가담한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에 사로잡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김옥분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강 회장이 시키는 대로만 그 인간이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배지연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강태준에게 똑같은 말을 하며 매달렸을 때 그가 보여줬던 그 비릿한 미소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배 팀장, 아까 내 딸을 납치해서 섬으로 팔아버리라고 지시했다지? 내 입으로 뱉은 그 말들이 지금 이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녹음됐어. 너는 이제 납치 교사 및 살인 예비 음모죄로 인생이 끝난 거야.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8시 10분. 지금부터 딱 10분 주지. 내가 이 태산에서 누렸던 모든 흔적을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배지연의 가방을 가져와 제 발밑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횡령한 법인카드와 태산그룹의 기밀 서류들, 그리고 지수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던 순간들을 기록한 그녀의 사치스러운 다이어리가 들어있었죠. 내 짐들은 이미 내가 정리해뒀어. 아까 내가 지수를 몰아세웠던 그 화장실, 그 변기 옆에 내 명품 가방이랑 옷가지들을 다 처박아뒀지. 내 근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 배려야. 회장님, 제발. 화장실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거기서, 왜, 너는 내 딸에게 그곳이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럼 너도 그곳이 어울리겠지. 짐 챙길 생각하지 마. 그 오물 묻은 가방들을 들고 이 건물을 나가는 게 내 마지막 모습이 될 테니까. 배지연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응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강태준과 그녀가 공모한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태상그룹 전산의 전산망에 너와 강태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될 거야. 내가 얼마나 천박하게 직원들을 무시하고 회사 돈을 빼돌려 명품을 샀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되겠지. 단 10분 만에 너는 이 대한민국에서 숨 쉴 곳조차 잃게 될 거다. 스크린 속에서 배지연은 지수의 따귀를 때리며 고아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산망에 퍼지자 사내 게시판은 분노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배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신었던 그 비싼 명품 구두는 진흙탕에 빠져벗겨진 채 주차장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저는 그 구두를 발로 툭 차서 하수구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강태준 역시 병원 구속 집행정지가 취소되어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이송되는 차 안에서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내가 뺏은 20년 내 자식들이 200년 동안 갚게 해주마. 기대해라.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저는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내 딸. 이제야 비로소 저 아이를 온전히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등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지수야, 이제 무서운 건 다 끝났다. 저들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내 뺨을 때린 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도 이제 다 정당한 대가를 치렀단다. 지수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20년 동안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 이 회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엄마 옆에서 태산을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수의 눈동자엔 이제 공포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서슬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놓쳤던 그 가냘픈 생명이 이제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숲을 호령할 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33층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밴 제 손 위로 지수의 따뜻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20년의 침묵, 20년의 피눈물. 그 기나긴 겨울이 이제야 비로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옥상 정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서면 제가 20년 동안 닦아왔던 저 아래의 소음들이 마치 먼지처럼 작게만 보입니다. 강태준과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러 떠난 지 일주일.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저를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김 회장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화려한 직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제 옆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내 딸 지수의 옆모습입니다. 엄마, 저 아래를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던 그 길들이 저렇게 작았네요. 그때는 저 길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숨 가쁘게 뛰었는데
지수의 목소리엔 이제 떨림이 없습니다. 며칠 사이 지수는 몰라보게 단단해졌죠. 본부장으로서 첫 결제 서류를 넘길 때의 그 신중한 눈빛에서 저는 20년 전 제 젊은 날의 모습을 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죠. 저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비단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자국을 깨끗이 닦아낸 하지만 여전히 낡고 빛바랜 반쪽짜리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제야 이걸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목에 걸린 반쪽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반쪽을 그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제 심장을 떼어내듯 꺾어버렸던 그 은조각들. 딸깍. 작지만 선명한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덧대어진 꽃무늬가 마침내 온전한 모양을 갖추는 순간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는 헤어질 일 없잖아요. 이 목걸이가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예요. 지수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제가 꿈속에서만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화장실 락스 냄새가 아닌 은은한 꽃향기와 지수의 따스한 체온이 제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으냐고. 복수를 위해 보낸 그 모진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으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2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갈고 닦은 시간이었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았기에 저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인생의 때를 저는 제 딸의 웃음소리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작 10분 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낡은 청소복은 이제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제 기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낡은 옷을 입고 견뎌온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가자, 지수야. 태산의 진짜 아침을 열러 가야지. 저희 두 모녀는 당당하게 옥상을 내려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엔 경외감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태산은 누군가를 짓밟는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이 쉴 수 있는 거대한 숲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20년의 긴 밤이 가고 드디어 우리 모녀의 인생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던 날들이 가고 이제는 매일매일이 축복인 나날들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듯.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체를 숨기고 딸을 지켜낸 엄마의 사랑, 그리고 화끈한 복수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락스 냄새 나는 화장실 바닥 같은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옥분 씨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켜낸다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은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